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하는 이준호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세계 경제의 급변하는 이 급경랑 속에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를 다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자, 이준호의 기센 부동산 2부로 나와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맘때쯤이면 17년 전망 나오죠? 2017년 주택시장 전망과 수익형 투자, 부동산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아주 유명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진 2부에서도 각적에 숨겨져 있는 기센 매물 찾으러 떠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센 부동산 1부 함께 해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전문적인 아나리였는데 지금은 뭐 부동산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이 됐죠. 하나금융투자 최상욱 연구원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부동산 전문가 사업단 정병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상욱 연구원은 참 감사합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기세는 이렇게 의리입니다. 의리.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 네.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2017년 주택시장 전망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현재 주택시장 상황 진단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규제가 미친 영향, 그리고 2017년 주택시장의 전망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상욱 연구원님, 일단 뭐 미래를 예측하려면 현재를 복귀해 봐야 되겠죠. 현재 주택시장이 이제 11.3 대책 이후, 11.25 대책 계속 이제 냉각기를 갖고 있는데 주택시장 전반적인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주택시장은 그 뭐 가격하고 크게 이제 공급 같은 그런 물량 시장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격 측면에서는 113 규제 시작되고 나서 1124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주간 기준으로 0.35%씩 서울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다가 최근에는 0%로 낮아졌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2%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간 단위로 본다면 올해는 45만 호 그 공동주택 분양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년에는 30만 호 내외에 30만 호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양적 지표랑 가격 지표 둘 다 모두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저번 주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40대 가구주의 실질 소득이 굉장히 오랜만에 감소했다. 굉장히 이거는 그 사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은 이 수치가 0.02%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강세를 14년 이후에 초강세를 띄웠던 주택 가격이 처음 이제 하락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택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가 연간으로 뭐 1에서 2% 내외로 움직이는 그런 약간 무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그 8.25 대책이 금융규제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그 신규주택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인식에 시장이 이제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서울 기준으로 주간 0.35% 올랐다는 거는 월간으로는 거의 1.5% 정도나 올랐다는 건데 그 연상승률을 한 달 만에 다 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이제 과열되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거를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13 그리고 1124 이런 규제가 연속해서 나왔고요. 이 규제 이후에 지금 0%로 이제 상승률이 이제 내려간 건데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 더 오른 상황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당분간은 이런 이제 가격 횡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를 거의 저점으로 다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시장으로 회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좋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었죠. 그냥 분양시장이 좋았던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미분양 관리지역을 10월에 발표했었고 24군데 26곳. 그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분양시장만 과열되다 보니까 11월에 갑자기 11.3 대책과 11.24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부채랑 맞물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규제가 해서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인이 어떤 사인이 맞는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부 규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이제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속된 규제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부동산 규제 시작은 작년 7월 달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짧게 말하면은 기존 주택, 신규 분양 말고 기존 주택을 매수하게 됐을 때, 만약에 대출을 일으킨다면은, 이거를 이제 원금 상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정금리를 하도록 종용하는 형태의 규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22일에 이 규제가 발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기존 주택을 사는 게 옛날보다 좀 더 어려워졌구나. 왜냐면은 원금 상환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규 분양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작년 말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작년 하반기에 원래는 한 45만 정도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7위 대책이 나오니까, 분양 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공급량을 쏟아냈고, 이게 연간 52만 그 공동주택 분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이 돼서 실제로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었고요. 5월에는 이제 지방으로 확대 적용이 됐는데, 3월부터 서울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가계신용이 팽창하고, 이것 때문에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신규 분양 시장이 너무 과열됐잖아요. 신규 분양 시장이 너무 과열되니까 신규 분양 시장을 조금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중도금 그 대출 보증을 좀 어렵게 까다롭게 하자.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보증을 해주지 말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대책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뭐 분양가 상한제 다시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시장이 여전히 더 달궈지거든요. 특히 825를 정점으로 택지 공급을 더 안 하고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신규 분양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투기 수요나 투자 수요나 실수요 할 것 없이 전부 분양 시장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113 대책을 낸 거는 뭘 냈냐면은, 신규 분양 시장이 뜨거워지는 건 좋은데 투기 수요까지 여기 붙었으니까 113 대책을 통해서 2주택자 이상은 이제 청약 1순위 자격에서 박탈하고, 그리고 전매 기한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 주택 시장을 노린 투기 수요는 이 시장에서 이제 박탈하는 대책을 낸 거고요. 1124 대책은 그냥 지금 분양을 받게 되면은 잔금 대출 때 그 LTV 70%로 전환하게 되실 텐데, 그러면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그냥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해라. 즉 원금 상환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신규 분양이랑 기존 주택 시장 모두 다 적용되게 된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식으로 규제가 흘러왔습니다. 여기서 그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기존 주택을 투기 수요라는 소위 갭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간주 임대로 과세하는 거라든가 임대소득 과세가 갭 투자를 하는 다주택자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그런 게 이번에 이제 절반 정도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절반 정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택시장 전체에 대해서 약간 규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뭐 강의 때나 항상 이 정부 정책을 지금 최상욱 연구위원 쭉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나 아니면 정확하게 단락을 나눌 수 없겠지만 핵심은 꼭 짚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5년 7월 22일 날 발표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 신규 주택을 살 때 대출을 강화한다 이 정도로만 아는데, 타켓은 기존 주택을 살 때, 그러면 신규 분양 시장으로 당연히 돈이 몰리겠죠. 그거에 바탕 베이직은 저금리가 기조가 되고 막대한 유동자금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옮겨가 물꼬를 바꿔준 거죠. 그러다 너무 많이 몰리니까 또 11.3 대책을 내놨고, 거기에 11.24 대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그 연역이 이제 들어있는 거네요. 근데 그 정책의 근간은 하여튼 규제 사인이죠. 지금 이제 이런 정부가 이런 지속해서 이런 식의 규제로 보여지는 이런 대책들을 내는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가계부채. 말씀하신 저금리는 저금리는 이제 대출을 촉진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가계신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론상으로는 가계신용 대출을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금리를 그렇게 선뜻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가계신용이라는 거의 상당 부분이 주택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구를 중간에 있는 도구를 빼겠다는 거예요. 주택 공급을 신규로 더 이상 이제 뭐 확장적으로 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가계신용의 팽창 속도를 조금 제어하겠다. 이런 맥락이고 이게 이제 뭐 말 그대로 갑자기 주택 가격을 뭐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가계 신용에 예, 초점이 나와 있고 약간 고육지책으로 건설회사들에게 이제 주택 공급 주체들한테 주택 공급 속도를 좀 천천히 해라.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 15년 7월에 나왔던 대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련의 정부의 대책들이 규제하는 듯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규제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규제라는 게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 시장의 가격이라든가 가격 규제가 아니고요. 예. 그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규제인데요. 그 주택 공급 규제를 하는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가계신용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주택 공급을 좀 낮춤으로써 그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 가격을 규제할 거라면은 저희가 뭐 얼마든지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에 예. 악재가 되는 그런 식의 대책들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정부의 모든 규제는 7.2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다 여신 내용 포함이고요. 1124 대책의 신규 주택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 포함하겠다. 그리고 이 113 대책으로 이제 투기 수요가 이 분양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게 과열되는 거를 막겠다는 이런 거의 일련의 대책들은 전부 이제 가계 여신 관련한 그런 대책들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타겟팅했다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타겟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최상우 연구원이 준 대본 자료를 보면 뭐 4사분면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딴 거는 지금 얘기한 거랑 중복이 되니까 뭐 다시 안 여쭤보고 이 4사분면에 이제 기존 주택 아까 투기 갭 투자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부 시장은 아직까지 규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자료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실수요랑 투기 수요 그리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이거를 가로 세로 축으로 둬서 4사분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실수요인데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 실수요인데 신규 주택 분양을 받는 사람, 그리고 투기 수요인데 신규 주택 분양을 받아서 뭐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려보겠다 이런 접근 아니면 뭐 투기 수요인데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인데 실수요인데 그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실수요인데 신규 주택을 사게 되면은 지금 약간 부담이죠. 중도금 보증, 분양 보증 관련한 이제 8.25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신규 주택 시장 자체는 그 택지 공급 감소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공급 감소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신규 주택 시장은 실수요든 투기 수요든 기본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있고요. 그 투기 수요만 놓고 보게 되면은 투기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가느냐, 투기 수요가 신규 주택으로 가느냐 이렇게 선택지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투기 수요가 신규 주택으로 간다는 게 소위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겠다는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113 대책을 통해서 완전히 뭐 제압되게 되었고요. 그렇죠. 113 대책에서는 투기 수요의 그 원천 차단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면 투기 수요가 기존 주택 시장으로 가는 것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 시장인데 이게 왜 남아있냐면은 갭 투자로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 전세금을 끼고 주택을 사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네,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으로 걸리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분양 시장을 기웃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규 주택 시장에 있는 그 어떤 규제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투기 수요 기존 주택 시장은 원래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임대소득 과세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시장을 조금 공략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규모가 줄인 거 말이죠? 네네네.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는데 이게 이제 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되어 왔다가 2018년까지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연장이 되었고요. 85제곱미터 이하는 연기가 안 됐는데 이 투기 수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규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냥 조세 정의 차원에서 그 대책을 낸 것이고 전체 가계신용
잡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의 맥락에서는 이제 별도의 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임대료 간주과세, 간주과세 맞네? 예, 간주 임대료. 그러면 그 숫자, 기준 숫자가 이제 기준 시가 3억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였잖아요. 네네. 그게 60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평형으로 따지면 한 18평? 그 정도 되는 거죠? 전용으로요. 예. 네, 전용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럼 기존에 이런 시장이 85제곱미터의 간주 임대를 과세를 그러니까 내지 않았던 그 투자자들이 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이제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만약에 제가 집이 85제곱미터로 5채가 있는데 예, 예.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만약에 기준 시가가 3억 이하였다면은 예, 예. 제가 그 세법 기준으로는 예. 그 영주택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3주택자 이상부터 임대소득 과세, 그 전세 간주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주택수에 산정 안 하는 주택들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가 85제곱미터였으니까. 주택수 산정 안 한 주택 갖고 있으니까 제가 세금 낼 일이 없는데, 예. 이제 85제곱미터 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뭐 가격 상관없이 일단은 주택수에 산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형태로 30평대에 뭐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내가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간주 임대료로 과세해가지고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3주택 이하로 내려올 것인가 이런 선택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전용 59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카운트를 안 하니까요. 예, 예. 네. 그건 이제 같이 혼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니시마케팅을 택해서 더 작은 소형으로 가든지, 네. 그죠? 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보면 20평과 30평만 놓고 보면은 지금 30평대는 매도 압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 시장이 20평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0평대는 또 매수 우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17년 아주 궁금합니다. 2017년 주택시장 전망이란 거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근간이 된 건 수치일 것 같습니다. 수치. 우리 최상욱 연구원은 책에서도 밝혔듯이 늘 수치가 수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년 주택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제일 편안한 공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올해 공동주택 공급이 올해 한 45만 호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이 52만 호 공동주택 공급이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좀 감소하는 건 맞는데 내년은 공동주택 공급이 거의 30만 호 수준으로 크게 내려갈 거라고 신규 생각을 분양 합니다. 시장이죠? 네, 아파트 분양, 예, 공동주택 분양. 예. 아파트 분양이 30만 호 수준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약간 쪼개서 보자면은 저희가 뭐 재건축 재개발 되게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그렇죠. 질문이 가능할 텐데 많이 하죠. 예.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5만 5천 호 정도 재건축을 했는데 올해는 9만 2천 호, 9만 5천 호 그 사이에서 이제 종료를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예.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15만 호에 육박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확실히 증가를 하지만은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이 거의 다 종료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시 관련한 사업들이 뭐 대규모 사업은 종료가 되고 자잘한 마이너 사업들만 남아 있어서 이 개발 물량이 크게 줄면서 합산해서 30만 호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급 쪽에 대해서 약간만 더 첨언하면은 올해 전국 기준으로 9만 호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서울에 5만 5천 호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주택 공급이 일반 분양이 8,600호거든요. 그러니까 한 4만 5천 호 정도는 조합 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증은 이제 만 세대가 안 되는데 내년에 전국 기준으로 15만 호의 그 재개발 재건축이 분양이 되더라도 조합 물량을 빼고 나면은 일반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3만 호에서 4만 호 내외이기 때문에요. 이게 실제 체감하게 되는 그 분양 물량 감소는 더 클 거라고 이렇게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가격인데 예. 가격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한 게 택지 개발 감소 때문에 되었던 거고 이런 부분이 2020년까지는 장기화될 걸로 보기 때문에 대단한 저는 이제 자주 말하지만 한국이 되게 주택 재고 자체가 좀 부족한 나라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조금 억제되고 도시정비 사업이 늘긴 늘지만 일반 분야에 작기 때문에 주택 부족 현상이 조금 심화되어서 대외 불확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주택 가격은 강세로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 역시 가격은 1%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최상욱 연구원의 주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 과잉 공급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전년, 전전년 대비 많이 늘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쏠림이 있지만 그의
거의 비례해서 지금 공급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이제 거의 그러니까 택지 개발 예정지구나 대규모 택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 한 52%를 공급했던 정부의 공급 물량이 없어지니까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니까 이 가격은 그 18년, 19년, 20년 공급 과잉에 뭐 재앙이 온다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거를 뭐 1, 2년 정도는 공급 물량이 조금 많다고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 저희가 장기 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10년 단위로 세우는 거고 그렇죠. 이걸 10년 동안 쭉 이제 레벨링을 해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적정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기본이 이제 없어지니까 네. 공급량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우리 최상우 연구원 늘 얘기하신 게 이제 외국인 주택 이거에 빠졌다. 그래서 통계청 수치도 바뀌어야 된다. 여러 가지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 주택 그 시장 한 180만 구가 들어와 있나요? 180만 명이 들어와 있나요? 예, 외국인은 이제 2015년 총조사에 136만 명입니다. 예, 136만 명이고 그 외국인이랑 한국인이 같이 사는 그런 다문화 가구는 3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순수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가구가 2015년 말 기준으로 4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순수 외국인 가구는 일반 가구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일반 가구는 이제 다문화 가구까지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가구랑 외국인 가구가 빠지는데 우리나라 이제 가구 추계는 일반 가구만 대상으로 그 추계치를 조사하고요. 예. 이 가구 추계를 베이스로 해서 주택 수급 계획이 잡히기 때문에 40만 외국인 가구에 대한 그 공급 목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가구 수 부족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돈을 벌려면 어딘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싹 다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 추계에는. 네, 통계청 가구 추계는 빠져 가구 있습니다. 추계는 빠져 있는 거예요. 가구 추계는 빠져 있고 인구 총조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현물 자산이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늘 좋은 위치의 부동산은. 자, 우리 최상우 연구위원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내년도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이 공급 목표가 올해보다 확연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주택시장에 나타난 그런 특징이 5, 60대의 그 은퇴 세대들이 금융소득이 이제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기자본 수익률 4%에서 5% 사이 정도 된다면은 뭐 기꺼이 매수하겠다 대출이 있더라도요. 이런 이제 스탠스를 좀 보이는 게 나타나서 올해도 이제 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 선호 현상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조금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회사들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는 오피스텔로 그 물량을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상복합 포함해서 그런 이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내년에 조금 늘어날 거다 보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없어진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실히 좀 달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최상욱 연구원은 일단은 건설 부분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큰 건설사들이 짓는 물량들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메이저가 못 들어가는 틈새 시장을 이제 그 소형업자라고 하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실제 시행 시공을 같이 해서 오피스텔이 됐건 뭐 다세대가 됐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수익형 오피스텔을 대기업에서 그 건설 물량 감소로 인해서 오피스텔로 들어온다면 기존 그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되게 어려운 질문 하신 것 같은데요. 수익형 부동산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위치가 좋고 대기업이 이제 그 규모 있게 공급하는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수요가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양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약간 군소 규모의
그런 주택 시장을 원래 갈 자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안 갈 수 있으니까 구도상 보면은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예. 수익형 부동산을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이런 걸 봤을 때요. 이제 은퇴 세대들이 이 시장에 좀 대거 진입하는 게 임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는 파이 자체는 커질 것 같아요. 파이가 그래서 커진다. 네네 파이가 커져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나눠 먹는 게 있겠지만은 그렇죠. 이 파이가 이제 고정돼 있다면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좀 커질 거로 보니까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나빠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하여튼 최상욱 연구원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우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 위치 자체가 틀리고 상품이 다릅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규모가 들어오려면 그만한 입지 땅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 뭐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저희 이제 방송 전문가들이 공급하는 물량들하고는 위치가 일단 다르고요. 일단 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는 상품 자체가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이 아니죠. 근데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실질과세 원칙에서 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장단점이 분명히 나눠지겠죠. 그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거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얘기인데요. 내년 후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과잉 공급이란 그 지적이 다시 한번 많은데 그 공급 측면에서 입주나 공급 측면에서 한번 다시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공동주택 입주는 그 준공에서부터 거의 착공에서부터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7년 입주 물량은 보통 2014년 분양 물량이 입주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2014년 공동주택 분양이 33만 호 정도 됐었기 때문에 내년 입주량은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은 거의 37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빨리 지은 건축물도 같이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9만 호 정도 입주를 했고 내년에 37만 입주했고 그럼 내후년은 2015년 물량이 내후년에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2015년에 신규주택 공급이 아시다시피 52만 호나 되고 그렇죠. 그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40만 후반 정도가 내후년에 입주 물량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26만, 29만 이렇게 20만 대 공동주택 입주를 보다가 37만, 뭐 47만 이렇게 보고 나면 입주량이 굉장히 팽창하는 걸로 보이시겠지만 그 다음 연도는 입주가 이제 다시 뭐 26만, 25만 이렇게 빠지는 거죠. 33만, 분양이 분양이 감소했기 30만 때문에. 그래서 입주 물량 증가라는 거는 그 되게 중요한 화두이긴 한데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해랑 내년 대비하면 거의 8만 호 정도 입주량이 증가하는데 서울 기준으로는 2만 4천이 2만 7천으로 3천 호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 8만 호가 11만 호 되니까 3만 호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는 어디 많냐면 분양이 늘어난 지역에 입주가 많은 거고 그렇죠. 서울 기준으로는 지금 신규주택 분양이 매년 4만 호 정도 내외고 올해 그나마 많이 해서 5만 5천 개인데 일반 주택 다 조합원 물량이고 일반 공급 계산하면은 일반 공급은 연간 3천 호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입주가 뭐 많아지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은 입주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지 뭐 이게 입주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지역이고 경기도 지역에서는 확실히 입주 물량이 늘기 때문에 이게 결국 공급이 많았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서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봐야 될 숫자하고 지역 단위로 봐야 될 숫자를 혼종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실 게 아니고 좀 나눠서 보셔야 되고 서울과 경기 지방 좀 나눠서 보시고 또 그 지역에서도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요 공급을 정확히 체크하셨으면 뭐 이런 걱정이 조금 과장된 걱정이라는 거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재 주택 시장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10월과 11월이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이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그 온탕을 갖다가 이제 냉탕으로 냉각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 그 이제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고민들은 지금이 과연 주택을 살 때인지 아니면은 팔 때인지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년에 우리나라 뭐 성장률이 조금
그 둔화가 될 것이 우려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을 위시한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히 지금 주택 가격은 약세가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가격 자체는 약세로 갈 거라고 보지만은 주택만 자체로 놓고 보면은 그 주택의 공급이 수요 대비 대단히 부족한 것도 장기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기초 체력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1인 가구 분파라든가 외국인 가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예상을 상회하는 수요가 분명히 또 멸실 주택이 증가하는 부분도 다 수요 촉진의 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벗겨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가 예상이 되지만은 2분기 이후부터는 좀 가격 측면에서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겠고요. 공급량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최상욱 연구원의 오늘 결론, 한국 경제의 체력은 펀더멘탈은 견고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 가격 조정이나 약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실수요자들이나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좋은 지역,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양극화보다 더 심한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양극화 시장입니다. 철저하게 전문가들 조언 잘 받으셔갖고 그런 시장에 물건을 잘 취득을 또는 실수요로 입주를 하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도 여러 전문가를 만나지만 최상욱 연구원을 만나면 머리가 명료해집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은데 저보다 더 표현을 잘하니까요. 자, 최상욱 연구원 바쁘시지만 내년에 또 구정대기 전에 한번 나와주셔야죠. 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분은 하나금융투자 최상욱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기센 부동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시고요. 기센 매물 만나러 떠나겠습니다.